예,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그 부탁을 받은 것은 다부협력 사업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 관계, 그 다부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이런 말씀을 주문을 받았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다부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한 것이 의성의 안개면이었어요. 그 행정안전부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보니까 전혀 다부처가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실현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성의 사례를 보면서 다부처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이지 않지만 여러 개 부처의 사업들을 어떻게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할 거냐 하는 그런 제목은 그게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사업은 행정이 주도해서 될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간 지원 기관을 설립해서 하는 방안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의성군의 사회와 특징, 그리고 의성군의 민간 거버넌스 구축 운영, 여기서 이제 그 김 교수님이 저한테 주문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소위 중간 지원 기관 문제라든가 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질을 생각하자는 얘기가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먼저 보자는 얘기죠. 저는 사실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 비하면은 이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인식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 내에서만 또는 그 범위 내에서만 뭐라고 해야 되나, 지식이라든가 정책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문가 특강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얘기라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이고, 그러면 다가올 미래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일까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들은 미래사회, 이른바 4차 산업사회라고 얘기되는 미래사회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거고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어떤 교육의 지식이 아니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주체성, 이런 걸 강화하는 교육일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뭐냐? 기존과 같이 학교 내에서만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뭔 얘기냐? 학생들의 그 배움터를 학교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 이런 키워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 혹은 마을 혹은 민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본질이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는 왜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교육은 학교의 울타리를 허물어서 학교가 지역사회로 나가고 지역사회가 학교로 들어가는 상호 통섭의 추진 방식이 필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운영돼야 된다. 이러한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교 교육 혹은 학교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혹은 마을,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런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경북도의 경우는 경북도는 지금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5개 시군인데요. 의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기초행정에서 그 분담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이렇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받은 경북의 경우는 연간 4억입니다만 이거를 받아서 학교에다가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학교에다가 배분을 하게 되면은 학교 구체적으로는 선생님들 학교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사업의 본질은 민간 참여인데 민간 참여라고 하는 또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라고 하는 이런 사업 본질을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첫째의 한계고 둘째는 앞에서도 얘기했으면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 참여와 지역사회 마을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다 보면은 주민의 참여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은 미래교육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청에서 여러 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할 때 나타나는 한계가 아닐까. 저는 현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이나 우리가 흔히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걸 지역사회라고 표현하는데요. 민간과 지역사회 접근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민과 간 사이에 협치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핵심 쟁점은 이럴 때 민관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민이 필요한데 민간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다양한 지역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민간 거버넌스 구축은 결국은 저는 미래교육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의성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민간 거버넌스로 중간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 이 민간 거버넌스 구체적인 담보 방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본질에 부합하기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머릿말에 본질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 참여를 필요로 하고 민간 참여를 체계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지원 기관을 통한 정책 사업 추진이 의미입니다. 이거는 꼭 무슨 미래교육에 한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중간 지원 기관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또 특히 저는 강조하는 게 이 중간 지원 기관 할 때 중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의 의미는 정부 즉 행정과 민간의 중간 이라는 의미의 중간입니다. 이때는 이제 어떤 정책 사업을 민간에 전달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전달자와 확산자, 촉진자 역할을 하는 주체가 중간 지원 기관의 중간의 의미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과 민간의 중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과 민간을 연결하는 연결자, 중재자,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의 중간이다. 이 중간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간 지원 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중간 지원 기관은 행정의 입장에서도 또는 지역 혹은 민간의 입장에서 다 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들이죠. 행정 입장에서는 행정의 사무를 지역 혹은 마을에 전달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고 또 행정과 민간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중간자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기 때문에 행정 스스로 중간 지원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민단체나 NPO 등의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민간 혹은 지역의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는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를 취득한다든가 교육, 훈련,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전문 조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민간과 민간 간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체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간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은 그 행정과 민간 혹은 지역의 입장에서도 이 중간 지원 기관의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간 지원 기관 설치 운영의 의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협치를 통해서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존에
중간 지원 기관이 없을 때는 이런 방식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거나 민간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 대행 입찰을 통해서 용역기관에 자금을 집행하는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행정이 직접적으로 사무를 총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업무도 과중될 뿐만 아니라 행정은 행정이 해야 될 고유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 밀착적인 그런 접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성과를 관리하고 사후 관리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중간 지원 기관을 설립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을 행정이 만들어서 행정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줄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직접 민간 보조도 하고 기관 입찰 대행도 하지만 그 예산의 대부분을 그 정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을 중간 지원 기관에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중간 지원 기관이 그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직접 마을 학교에 집행하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 용역기관에다가 일부 집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 중간 지원기관이 행정으로 받은 예산 외에 필요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자원을 동원해서 행정에서 받은 위탁금 플러스 자체적으로 동원된 자금까지 합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도 감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냐? 직접적인 집행을 현장 밀착적인 중간 지원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 행정이 원래 했던 것은 뭐냐? 해야 될 업무는 행정 고유 역할이라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할 수 없는 현장 밀착적인 접근까지도 가능해진다. 그럼으로써 행정은 행정이 해야 될 역할, 민간은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이게 저는 보충성의 원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선진지자체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런 형태로 선진지자체 공통적인 특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성의 경우는 의성 미래교육지원센터가 관련되는 각 주체들을 상호 연계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크게 그게 학교와 교육청과 마을 지자체 이렇게 나눈다면은 지자체와 마을이 담당해야 될 역할 혹은 마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학교에서 담당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분담해서 그거를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조를 위해서 연결시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지원 기관이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 즉 중간 지원 기관이 추진하는 방향하고 구성원이 추진하는 삶의 방향이 이렇게 될 경우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조직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개인적인 구성원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구성원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 지원 기관만 만들면 만사가 행통이다. 만사가 해결된다. 절대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이 근무하는 사람은 행정에서 갖고 있지 못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행정하고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운영 주체도 마찬가지죠.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조직이 존속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조직이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구성원 간에 이런 관계가 즉 유인이 공원보다 크거나 적어도 같아야 이게 조직이 유지 존속된다. 따라서 조직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이 유인이 구성원이 조직에 제공하는 공원보다 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전국에 많은 중간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불만이 일은 엄청 많은데 근무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다. 신분 보장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뭐냐? 나는 열심히 공헌하는데 내가 일을 하도록 생각을 마음먹게 만드는 요인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량이 축적되지 않고 계속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도 그 조직도 다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해서 구성원들에게 공헌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을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전제되어야만이 그 구성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의성 미래교육지구 주요 내용과 추진 방식의 특징. 주요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이 다를 게 없는 이런 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년기 학생 또는 소규모 통폐합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 거버넌스, 우리는 이거를 마을 교육 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의 질적 학생 향상은 물론이고 다양한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치 역량을 기른다든가 또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2월 13일 날 경북교육청하고 의성교육지원청 그리고 의성군이 미래교육지구 사업 MOU를 체결하고 이어서 4월 16일 날 의성미래교육지구 지원센터 업무 협약식을 교육지원청, 의성군 그리고 이 지원센터를 수탁한 협동조합 함께 이름의 대표가 모여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4월 16일 날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성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마을도 학습을 해야 되고 학교도 혁신해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성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함께 함으로써 의성 전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그러려면은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축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이런 목표들이 필요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들이 필요하다. 추진 체계는 이렇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의성군청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육지원청과 군청이 함께 의성군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의성군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고 거기서 하는 역할들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과 그 업무 협약을 맡고 예산을 수탁받아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을 수탁받아서 집행하는 곳이 미래교육지원센터고 미래교육지원센터는 자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각 분과가 있고 이 센터가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라든가 또는 마을 교육 공동 인적 자원 역량 강화. 그래서 플래너와 교사를 양성하는 지금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만 토론 강사, 의성 온 토론 강사 양성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자원 개발, 이런 게 지금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적으로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작년에 11개, 올해 13개의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축제를 한다든가 또는 지역 구성원들의 문화예술 공동체를 운영하는 걸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지역 특화 사업으로서 주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성장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마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게 교육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는 1억 5천이고 올해는 1억입니다만 이 청소년 영어 스포츠 지원 그래서 영어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서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하는 이런 걸 하고 의성 온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성장 지원 컨설팅 이런 것들이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모아서 이제 함께 공유하는 원탁 토론이라든가 경험 박람회 이런 걸 하고 연차별 추진 단계는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4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1년씩 잡았지만 과연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될지는 보장할 수 없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의성 대충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다른 데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추진 방식의 특징은 추진 주체 추진 체계를 지자체 주도형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아까 위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미래교육 지구 사업은
교육청 혹은 교육행정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북 도내의 5개 미래교육지구 중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성의 경우는 교육청 주도가 아니라, 즉 교육행정 주도가 아니라 행정, 즉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제가 보기로는 학교 행정과 관련되는 역할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 의성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 학사님은 학교 행정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중간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교육지원청은 행정적 역할이고 그 내용은 학교 행정과 관련된 역할에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간지원기관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저희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는 2020년 4월 16일부터 협약기간이 23년 내년 12월까지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다 말씀. 두 번째는 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입니다. 이게 정책의 융복합 혹은 저한테 그 강의를 처음에 부탁하실 때 요청한 다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의성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경북교육청하고 의성군이 50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 중에 하나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 이거는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여기 제가 있는 데가 안개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안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소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사업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저희 미래교육지구 사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간 지원하고 있는 안개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의성군 미래교육지원센터가 원래 맡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외에 국토부 사업인 함께 책임지는 교육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다부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부 공모사업까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중앙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융복합해서 추진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부처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 국토부, 또 교육청,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처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3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력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지자체는 우리가 총무과 평생교육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에서 담당하는 사업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의성군 인재양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행하는 사업도 일부 저희 사업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지원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은 행정대로, 그러니까 그 지방행정은 지방행정대로, 교육행정기관은 교육행정기관대로 저희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성에서는 어떻게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북도 내에 5개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지자체 중에서 어떻게 의성만 그러면 별도로 센터를 운영해서 설치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부처 협력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여러 부처의 사업을 의성 지역에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의성이 이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 4월 16일 날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2019년 3월 1일부터 의성군 이웃사촌 지원센터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의성군 이웃사촌 지원센터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특히 단체장이 인식을 할 수 있었고, 또 반대로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교육 행정이 갖고 있는 폐쇄성 또는 보수성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사업 예산을 해서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별도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아마 결론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좀 조심스러워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부처 협력 정책 융복합 통합적 추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마다 예를 들면 교육부면은 교육부의 예산은 기초에 의정 같은 경우는 총무과 평생교육계 혹은 교육지원청 이렇게 딱 되죠. 농식품부 예산은 농정과, 행정안전부 예산은 자치행정과, 보건복지부 예산은 복지과, 국토부 예산은 건설과, 우리 같으면 지역재생과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이게 1대1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추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파이프는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깔때기를 만들어서 5개의 비어커, 5개의 비어커가 아니라 우리는 3개의 비어커만 필요하다. 자, 이렇게 1대1로 대응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떤 비어커는 물이 넘칩니다. 어떤 비어커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걸 지방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재배치하는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 정부를 들어와서는 이렇게 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들이 오더라도 지역의 이익,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다양한 융복합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이거를 행정안전부 내에 소위 말하는 어공들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 추진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BH 내에 제도 개선 비서관실과 연계해서 이러한 논리 위에서 다부처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처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됐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에서는 이런 깔때기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 이런 겁니다. 유사 사업입니다. 유사 사업은 1, 2입니다. 1, 2를 재배치하는 거죠. 즉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원래 의성군 전역에 4억을 갖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동부 지역에다가 이 4억을 쓰고 유사 사업인 서부 지역은 함께 책임지는 국토부 사업으로 2억입니다. 이게 2년. 그리고 사업 기간이 똑같습니다. 이게 두 개.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지역적으로 재배치한다. 지역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의성은 지리적으로 동서로 길게 늘어진 땅콩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콩 모양의 가운데 잘록한 지역을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동부 지역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서부 지역은 함께 책임지는 교육 예산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지역적 재배치입니다. 그리고 동서부를 통합해서 교육부에서 나온 학교 밖 성장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개의 사업들을 하나의 비커에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게 다부처 협력입니다. 다부처 협력 사업이라는 별도로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자 이렇게 하니까 추진 성과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과 교육청이 협업 체계를 만들고 학교도 상당히 생각들을 많이 달라졌고 또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할 수 있고 학생들이 참여라든가 또는 인식이 개선되고 또 다양한 플래너들이 민간 주체들이 형성됐고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여전히 한계도 많습니다. 마을 학습 공동체 조직과 조직이 미약합니다. 혹은 부재합니다.
마을 학습 공동체가 튼튼해야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 교육 공동체가 제대로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마을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은 강화시킬 것인가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여러 가지 학습 공동체 유사 조직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조직들은 지역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그래서 지역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 주체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역 문제와 연계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체 간 연계를 하는 그런 민간 협력의 성과라고 해야 되나? 또는 그것이 우리 지역의 지속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인식이 미흡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을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 하더라도 나는 우리 애는 이미 학교 졸업했어. 우리 애들은 다 결혼시켰는데 무슨 가령 학교가 무너지면은 학교가 소멸하면은 학교가 폐교되면은 저는 지역도 점차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를 졸업했거나 안 했거나 무관하게 지역 구성은 누구나 지역 교육의 문제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학교 활성화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학교 내의 공유 공간을 어떻게 개방해서 마을 학교의 공간으로 화해해 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교육당국에서는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학생이 7명인 학교에 학교 교실은 10칸이 넘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학생 한 명당 교실 1개씩 해도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 학교는 운영할 데가 없어서 메뚜기처럼 옮겨 다녀야 되는 이런 현실을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이거는 개별 학교의 책임으로 넘겨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한계다. 가슴 아픕니다. 저희 발전을 의성마을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한 과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교육공동체와 결합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 주체 간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의 핵심과 마을의 학습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 저희들이 굉장히 난망합니다. 학교를 혁신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과 지역 개발 사업, 주민 자치 이런 거를 어떻게 지역 활성화 혹은 지역의 지속성 강화라는 측면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교육이 교육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주체 이런 시각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해결돼야 될 과제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좀 어떻게 갖도록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저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 활동가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성군의 민간 거버넌스 운영 현황. 여기 민간 거버넌스는 꼭 미래교육지구사업에 한정된 거버넌스는 아닙니다만 운영 현황과 성과, 향후 과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에서는 6월 20일 현재 이러한 중간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이웃사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 주체가 경북도와 의성군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교육 지구 사업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지원센터 오늘 우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북도 교육청하고 의성군입니다. 이웃사촌 복지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주 사업입니다. 이거는 경북도와 의성군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마을 자치사업, 이걸 지원하는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성군에서 예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지원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있습니다. 요거는 농식품부, 경북도, 의성군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밑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산이 국토부와 의성군. 그리고 지방 문화 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성냥공장 문화 재생 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냥공장은 과거 의성에 전국 2번째로 큰 성냥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폐업 상태로 지속되어 오다가 이걸 어떻게 지역 문화로
문화 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 재생에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게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원하는 문화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건 지원 조치가 문광부, 경북도, 의성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센터들이 중간 지원 기관에 있습니다. 이거 운영 방식은 크게 관설 민영, 관에서 설립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설 관영, 관에서 설립해서 관에서 직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과 성량공장 문화재생사업단은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는 관설 관영입니다. 저희 센터가 행정 내에 어떤 부서와 파트너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사례를 이웃사촌 지원센터의 경우는 경상북도 내에 지금 현재는 인구정책과 내에 의성군 이웃사촌 지원센터를 관장하는 계가 있습니다. 계가. 그게 시범마을 조성계입니다. 그래서 시범마을 조성계, 과 밑에 시범마을 조성계에서 저희 센터를 관장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의성군에서는 지역재생과 내에 저희 센터를 관장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를 관장하는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의성군의 이웃사촌 지원센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하는 역할들이 뭐냐? 의성군에서 하고 있는 시범마을, 청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 지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조금이라도 관장하는 과가 진안군청에 8개 과 1개소가 이 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마다 유리백이 다 있어요. 그 유리백 때문에 자체적인 통합이 어렵습니다. 통합적 운영이. 그래서 그거를 이 센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얘기고요. 요거는 그 지원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웃사촌 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원탁계획을 하고 역량 강화 사업,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아이디어 경기대회, 골목 정원 조성 사업, 청년 유치, 도농 연계 살아보기 사업이라든가 또는 상생 교류 협약 추진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프로그램, 이웃사촌 일자리 사업, 그리고 기타 세미나라든가 자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웃사촌 지원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미래교육지원센터입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교육청의 정책기획관실하고 의성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 있고, 한편으로는 경상북도 인구정책과 의성의 총무과 평생교육회에서 의성군 미래교육지원센터를 하고, 센터 내에서는 이렇게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팀, 아까 말씀드린 함께 책임지는 교육을 담당하는 팀, 그리고 총무회계 경영지원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과 관 혹은 민민 간의 협의를 위해서 매달 한 번씩 통합 원래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아까 앞에서 그 함책교 사업을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통합 원래회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성군 내에 현재는 5개 중간 지원 기관과 아까 얘기한 행정 파트너, 군청교육지원청, 부서가 합동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로 목요일 날 한 2시간씩 이렇게 합니다. 참석 대상은 민간 중간 지원 기관 임직원이 다 참석합니다. 19명이. 그리고 행정은 관련 괴장, 장학사, 주무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30명 혹은 많을 때는 한 40명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난달에 어떤 일들을 해왔고 다음 달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논의를 하고, 그중에 서로 함께 협업할 내용들을 찾아서 필요한 것들을 협업해 나가는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니까 민간, 그렇게 중간 지원기관의 간의 이해정제 및 협업 과제를 도출하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사무 토론회도 공동으로 한다거나 또는 워크숍을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 입장에서는 부서 간의 이해정제 및 협업적. 그래서 가령 행정에서 참여하는 이 5명의 계장들이 군청에서는 서로 몰랐는데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여기 와서 거기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행정 내에서도 간에
이해증진 및 회복까지 도출도 가능해지더라. 이게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게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업무 추진을 위한 내용적인 협치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과제별로 대응하고 부정기적 협의, 단기적 협의가 아닌 통합적이고 정례적인 교류, 중장기적인 협업 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관 협치뿐만 아니라 민민협력, 나아가서 관관협업의 장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운영 성과는 다양한 중앙지원 설치 및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 분야별로 좀 전문화된 민간 협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적 중간지원기관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성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동서로 길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역은 이웃사촌지원센터, 미래교육지원센터, 이웃사촌복지센터, 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동부지역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개입니다. 센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그 아래에 현장이 2개가 있어요.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그래서 동부에 있는 동부 도동현장지원센터, 안개현장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지원 두고 그다음에 마을자치지원센터. 그래서 요 서부 지역은 이 센터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간 지원을 하고, 동부 지역은 나머지 센터가 동부 지역을 맡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실을 통합하고 센터장의 겸임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는 센터가 사무실이 하나입니다. 동부 지역도 사무실 여러 개 센터라도 한 사무실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 또는 센터 간 혹은 부분 간 협업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제고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센터장이 한 명이 하니까 월급을 한 번만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센터장이 여러 개 센터에 하나를 하니까 센터 간의 협업이 용이해지더라 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의 전문 역량을 행정에서 인정하고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 민간은 민간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상호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게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은 이런 방식입니다. 권역별 통합지원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은 아까 얘기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거점센터,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현장지원센터,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이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지원이 가능한 거죠. 서부지역은 이웃사촌지원센터가 거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지원센터, 안개도시재생지원센터, 미래교육지원,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있지만 이게 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장이 지금은 이 센터장이 별도로 총괄 코디가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만 한 센터장이 하니까 이 전체가 실질적인 통합적 지원. 그래서 지리적으로 통합, 그리고 업무적으로 통합 지원이 가능. 그래서 권역별 통합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편합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민상 8기가 되면은 이런 형태로 센터를 바꿉니다, 이제.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개 센터가 있었던 것을 하나 통합하고, 기존 센터가 유지되는 거는 이런 거는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이웃사촌 지원센터는 이웃사촌 지원팀으로, 마을자치 지원센터가 팀으로, 미래교육 지원센터는 지원팀으로,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복지팀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2개의 센터, 즉 2개의 팀이 다시 신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 6개의 지금 시스템상으로 한다면 센터가 하나의 센터로, 가칭 의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로 이름을 가칭해놨다가 최근에 이름을 행복의성지원센터로 확정했습니다. 이제 이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권역별 통합지원이 아니라 전 지역 통합지원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개편을 다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기능을 확장하는 쪽으로, 1차 개편이 공간적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는 공간적 통합 플러스 기능적 확장이라고 하는 걸로 가서 행복의성지원센터 내에 별도로 사무처를 개설하고, 사무처 산하에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부로 나누어서 기존에 있는 중간 지원 기관들은 이런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발주했던 그런 연구 용역들을 내부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편이고요. 이제 이 민관 거버넌스, 그러니까 미래교육지구사업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발전 과제가 중간 지원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이 중간 지원 기관이 행정사업 대행기관화, 행정기관의 말단 조직 이런 것들이 이런 인식이 강한데 이런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중간 지원 기관 내부의 한계입니다. 이게 중간 지원 기관이 전국에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역량 있고 의지와 열정이 있는 구성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오후에 한 8명 정도 신규 직원 채용 면접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의 한계고 중간 지원 외부의 한계는 정치적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중간 지원 기관이라는 게 대부분이 다 아래로부터 어떤 지역 주민의 어떤 필요성이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행정이 주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행정의 변화, 단체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한계다. 결국은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중간 지원 기관의 필요성을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필요하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한 체계적, 조직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라든가 모범적인 선진 사례를 공유한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인데요. 맺은 말로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자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의성 사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의문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각 사업별로 여러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은 뭐니 해도 첫째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체장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단체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도대체 의성 군수는 다른 군수는 다른 시장 군수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의성 군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군수님 계속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의 순환보직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다. 공무원들은 불가피하게 순환보직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다 하다 보니까 업무의 지속성에 문제가 되더라. 또 뭔가 알만하면 다른 데 가니까 이게 업무가 지속 안 된다.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뭔가 이걸 중심을 잡고 계속 연속적으로 해나갈 주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인이 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 문제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은 중앙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차관도 했고 또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저는 이 표현을 전국을 단위로 그림을 그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성이 안 찬다. 그래서 뭔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지원센터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교육행정의 보수성 혹은 폐쇄성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방과 후 돌봄의 시행 문제를 둘러싸고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우리가 돈 다 대고 우리 안전, 세콤 다 설치하고 위생 책임질 테니까 학교 공간을 좀 개방해달라 라고 했는데 개방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개방 문제, 교실이 비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학교 행정에 제가 표현을 복지부동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별도 센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이런 것들이 그 의지를 이렇게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군수의 의지로부터 시작됐지만 이게 이제 계속 1년, 2년 해나가면서 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담당자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센터가 자꾸 설치되게 되는 센터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각 센터가 순차적으로 설립된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어떻게 그러면 각 센터의 관리 주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센터장을 한 사람으로 하게 됐느냐 이런 거죠. 그 원인과 배경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중간기관 설치 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다. 첫째는 이건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의성군이라고 하는 이런 군 단위에서 서울도 아니고 이런 단위에서 센터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센터장을 별도로 하게 되면은
센터끼리의 협업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센터장을 별도로 뽑는 것 자체, 그럴 인적 자원 자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했고 행정이 동의를 확보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중간 지원 기관은 광역 단위는 전문화하고 개별화돼야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중간 지원기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전문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광역은 업무 고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로 하면은 인적 자원 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하고 개별화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때 섞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특화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기본원칙 2는 뭐냐? 기초는 통합하고 협업해야 됩니다. 기초는 업무 구역이 짧습니다. 공간이. 좁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인적 자원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찢어 발리는 게 아니고 통합을 하고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현실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 군에서 행정에서 동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둘째는 중간 지원 기관에 대한 신뢰입니다. 중간 지원 임직원의 역량과 의지, 열정에 대해서 행정이 응답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 주체를 다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혹은 주체의 문제입니다. 중간 지원 기관 임직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간 지원 기관을 설립을 고려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셋째는 각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이웃사촌 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을 되다가 보니까 이거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가져온다 하는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중간 지원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하지 말고 합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중간 지원 기관이 기존 법인에 자연스럽게 위탁되고 통합 주체가 탄생하게 됐다. 넷째는 공간적 특성도 중요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웃사촌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기관이 별도 사무실 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그 공간에 책상을 갖다 놓으면 되는, 그래서 추가 설치 기간은 동일한 공간 활용이 가능했다. 이런 것들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또는 관리 주체 측면에서 단일화했던 원인이 됐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단일화함으로써 얻는 장단점이 뭐냐? 장점은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자연스럽게 업무 조정과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데 용이하죠. 그 다음에 비용 절감과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공간을 통합하고 센터장을 통합함으로써 비용 절감, 플러스 각 센터 구성 간의 협력이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한 센터에서 무슨 일을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센터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이 용이해진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단점은 조직이 점점 비대화 규모화해지니까 업무 관리, 노무 관리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 직원 중에 또 하여튼 말썽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그 발전까지 개편 단계로 7월 1일부터 이제 바뀐다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사무처라고 하는 중간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조직이 커지고 비대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구성원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지역 내에 그 빅마우스들,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사람들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예산 집행도 커지고 하니까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 얘기냐? 이런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능력, 역량 입증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원기관 설립을 고민하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측에 대한 제언이라면 시대적 트렌드를 읽자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적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시대적 흐름은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민간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과 관이 서로 대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과 관이 서로 통합적입니다. 앞으로는 민과 관이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의 위상이 과거에는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통치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는 협치의 주체가 될 거다. 이제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이런 것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이런 흐름을 지역에 확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런 시대적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민간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 증가의 의미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가 다양화, 전문화, 민주화되면서 행정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통제하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행정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가 행정은 행정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각자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맡음으로써 종합적인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간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점점 커지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사업의 특성상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인가?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행정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그 내용과 특성상 민간 혹은 지역, 마을, 민간 주체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다만 민간의 참여 방식은 단일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 구성원의 역량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 가능할 것입니다. 중간지원기관은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중간지원기관은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 책임 주체성을 중시한다면 중간지원기관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의 현실적인 한계가 극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지원기관의 성격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현실적인 한계는 다름이 아닙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의 판단입니다. 시장 군수가 이거 안 돼 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경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판단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사업의 특성, 성격 또는 선진 사례적에 대한 적절한 활용 이런 걸 통해서 결정권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중간지원의 성격 설정입니다. 저는 중간지원기관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민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전제하면서 민관이 아니고 민간의 전제하면서 민과 관간의 협력을 한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일부 지역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간지원기관의 성격은 민관협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중간지원기관이 아니고 또 다른 행정조직의 결합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이 나쁘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중간지원기관이라고 하는 게 만능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관점에서 즉 이 사업이 갖는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 제 얘기는 모두 마치도록 시간이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